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곡이 엘라 피츠제럴드가 1960년에 엘라 피츠제럴드 Sings Songs from Let No Man Write My Epitaph란 제목의 앨범에서 미스티란 곡이 가진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몽롱하고 아득하고 그런 감정 잘 표현해서 최애곡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엘라 피츠제럴드가 그 오랜 경력 속에 이 미스티를 부른 스튜디오 앨범 중에는 유일한 버전이었다. 그래서 라이브 앨범과 이제 조금 비교를 혼자 해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튜디오 버전이 60년도에 녹음한 거라 그랬는데 60년도에 녹음한 라이브 버전이 있어요. 엘라인 베를린이라고 그래서 독일 베를린에서 라이브한 버전이 있었고, 64년도 버전은 엘라 인 재팬이라는 앨범 속에서 또 미스티를 불렀었고, 66년도에는 프랑스 앙티브 재즈 페스티벌에서 듀크 웰링턴하고 같이 합작 공연을 한 거였는데, 앨범 제목에 엘라 앤 듀크 앳 더 코트 다지루라는 앨범에서도 이 미스티라는 곡을 불렀었는데, 60년도에 세 버전을 제가 찾아서 들은 거죠. 60년, 64년, 66년. 요때 엘라 피츠제럴드가 4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였거든요. 이 라이브 새 앨범 버전들 중에 뭐가 제일 낫나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스튜디오 버전인 60년에 같이 함께 그 2달 전에 한 라이브에서의 미스티가 제일 좋다. 이게 엘라 피츠제럴드가 한 60년 정도가 제 생각에 보컬의 최고점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목소리가 늙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엘라 피츠제럴드만의 되게 청초하면서도 맑은 목소리가 점점 이제 그냥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런 거니까 당연한 건데, 그래서 라이브 앨범 중에도 1960년 엘라 인 베를린, 정확한 앨범명은 맥 더 나이프 엘라 인 베를린이라는 앨범인데, 이 버전이 제일 좋구나 하면서 그 앨범 속에 있는 맥 더 나이프라는 곡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가 이게 베를린 라이브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제 서독 시절에 베를린도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있는데 서베를린에서 녹음을 한 거고, 여러 자기 이제 미국 노래들을 하다가 독일 관객들이니까 독일 작곡가가 브레이트가 쓴 그 서푼짜리 오페라의 말하자면 아리아 같은 곡인데, 그 곡을 하나 서비스로 불렀다, 뭐 이런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 앨범 맥 더 나이프 엘라 인 베를린, 이 앨범은 엘라 피츠제럴드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앨범이다. 이 공연 중에 일어난 해프닝이 엘라 피츠제럴드에게 2개의 그래미를 가져다 준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죠. 1961년 4월에 있었던 그래미 어워드에서 엘라 피츠제럴드가 이 앨범과 이 맥 더 나이프라는 곡으로 베스트 피메일 보컬 퍼포먼스 싱글과 앨범 두 부분을 수상을 했대요. 그날 공연을 하는데 베를린에서 공연 내내 이제 관객들과 완벽하게 교감하면서 성공적인 라이브 무대를 펼쳐가던 중에 오늘 고른 곡 맥 더 나이프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부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1분 40초경에 엘라 피츠제럴드가 가사를 까먹어요. 가사를 까먹었으면 이제 뭐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그러는 뮤지션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떻게든 임기응변으로 그걸 넘겨야 되는데, 가사를 까먹은 걸 모를 정도의 어떤 엘라 피츠제럴드의 순간 대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가사를 까먹었잖아 1분 40초경. 근데 엘라 피츠제럴드는 전혀 티를 안 내고 그 순간적으로 까먹은 그 상황에 대해서 가사를 즉석으로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그냥 이어가요. 나 진짜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도. 그 부분 가사가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엘라 피츠제럴드가 실제 가사를 까먹고 자신이 이제 이어가는 그 상황을 노래를 해요. 근데 잠깐의 멈춤도 없고, 어떤 얼굴을 본 건 아니지만 영상을 본 건 아니지만 표정 변화 없이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의 가사가 이래요. 이 곡의 다음 가사가 뭘까요? 지금 제가 부르는 건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 멋진 스윙곡이죠.
아주 히트한 노래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곡 맥 더 나이프 말이에요 하면서 노래를 이어가는데 들으면서 놀라운 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어떤 흔들림도 없고 진짜 거기서 더 훌륭한 건 마치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이 굉장히 유쾌하게 노래를 관객들과 이야기하듯 노래를 해가는데 이게 이 사실을 알고 이 노래를 옛날에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미소 짓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대가다 하는 느낌마저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어떤 악기 연주자가 갑자기 필이 받아서 엄청난 애드립을 그러니까 솔로를 즉흥 연주를 하듯이 가사로서 이 노래를 이어가게 되는데 엘라 피츠제럴드 선생이 잃어버린 가사가 원래 그 부분이 이게 이제 그 서푼짜리 오페라라는 오페라의 도입부에 나오는데 맥 더 나이프 그러니까 칼잡이 맥이 범행을 이어가는 부분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그 가사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엘라 피츠제럴드로서는 이 공연에서 아마 이 곡을 처음 노래한 것 같은데 가사를 외우기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또 가사를 이제 애드립으로 이어가느냐. 오 바비 데린 앤 루이 암스트롱 이분들이 이 노래를 녹음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뭔가 해냈죠. 근데 지금 엘라와 그녀의 동료들은 이걸 엉망으로 만들고 있네요. 맥 더 나이프를요 하면서 노래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박 작가님처럼 처음 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게 뭐 그냥 영어니까 저희가 이게 틀린지도 모르고 이게 애드립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었는데 엘라 피츠제럴드가 가사를 까먹은 그 실수인데 그걸 순간 대처를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오히려 재치, 웃음 이런 걸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그 관객들을 웃게 하고 열광하게 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오르게 한 그러한 이 에피소드로 인해서 이 라이브 앨범이 그래미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전설로 남았다는 이런 뒷이야기가 있고요. 재즈라는 음악이 그런 거잖아요. 즉흥성을 본질로 한다고 하는데 재즈라는 음악에서 생길 수 있는 즉흥성이란 건 보통은 악기 연주자들의 악기 연주를 말하는 것 같은데 가수가 노래 가사로서도 완벽하게 재즈가 즉흥성의 음악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그러한 예로 이 앨범이 널리 들려지고 소개되고 있는 거죠. 가사를 틀렸는데 그 뒤에 밴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주 그냥 스윙 하면서 그 노래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이분들이 엄청난 경지에 있는 분들임에 그러니까. 분명하고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데 빌 에반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재즈에서 실수란 창의적인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일 뿐이다. 그러니까 엘라 피츠제럴드의 이런 상황도 빌 에반스가 자신이 연주했었던 수많은 실수를 자신이 진짜 재즈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러니까 동일시되는 어떤 그러한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재밌는 거는 그래미를 탔잖아요. 그 몇 개월 후에 LA에서 또 공연을 하는데 LA 크레센도 클럽이란 데서 공연을 한 게 음반으로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나오게 되는데 그 앨범에 있는 맥 더 나이프를 제가 한번 찾아서 들어봤거든요. 잘 가요. 근데 일부러 자기가 틀렸던 부분에서 아까 바비 데린과 루이 암스트롱이 이 곡을 불렀는데 엄청나게 성공시켰죠. 그러니까 루이 암스트롱이 56년도에 불렀고 팝 가수인 바비 데린이 59년에 불러서 이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한 상태였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웃으면서 그 가사를 그때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근데 그거를 다시 얘기함으로써 제 생각에 2달 전에 그래미도 받았고 다시 공연하는데 맥 더 나이프를 하니까 그거를 다시 부르는 틀린 부분을 다시 해석해서 또 그 부분을 인용해서 부르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한 경지다. 그걸 관객들과 그걸 소통하고 자신은 또 그걸로 어쩌면 그래미를 자축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곡인데 이 맥 더 나이프라는 곡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독일의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1928년도에 쓴 오페라, 서푼짜리 오페라, 그 도입부에 쓰인 그런 음악인데, 진짜로 그 바비 데린과 미국에서는 루이 암스트롱이 굉장히 히트를 시켰고, 맥더나이프란 곡의 원 제목은 독일어인데 디 모리타트 폰 마키 메서. 이 마키 메서가 맥으로 미국에서는 번역이 된 거겠죠. 사람 이름인데 마키 맥서의 모리타트. 이 모리타트가 뭔지 한번 찾아보니까 거리의 발라드, 뭐 범죄의 발라드, 뭐 이런 뜻이래요. 마키 맥서의 모리타트란 원래 제목이 그거고, 이 맥더나이프라는 곡은 그래서 모리타트라는 곡으로도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곡 보면은 그런 모리타트 하면 생각나는 연주가 있어서 그 곡으로 이어가 보려고 생각이 딱 들었고, 198번째 꽃고무가 되겠는데요. 이 맥더나이프를 모리타트란 제목으로 자신의 앨범에서 연주한 뮤지션이 있는데 바로 소니 롤린스입니다. 소니 롤린스의 그 유명한 앨범 색소폰 콜로서스, 그 앨범 속에 있는 모리타트, 맥더나이프로 연결해 가보겠습니다. 소니 롤린스의 56년도 앨범 색소폰 콜로서스. 소니 롤린스란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26살이었어요. 그 당시 26살짜리 이 소니 롤린스는 제 생각에 정말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앨범이지 사실. 그 나이에 이런 앨범이. 그렇죠. 이런 명반을 그 나이 때 벌써 완성해 놨고 세상에 내놨고 그런 호평을 들었고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경력을 이어갔던, 지금도 살아계신 레전드이신데요. 이 앨범은 그런 것 같아요. 1950년대 재즈를 이야기할 때, 소니 롤린스라는 뮤지션을 이야기할 때, 혹은 이 앨범이 나온 프레스티지사의 전체 재즈 앨범을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가 되고, 초심자들, 재즈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소개하는 앨범 속에 꼭 들어가는, 그러니까 명반 중에 명반이란 말이 딱 맞는 그런 앨범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2016년에 이 앨범은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미 의회 도서관의 연구 보존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죠. 이 앨범은 그냥 미국의 근대 문화유산? 그렇지.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앨범이 됐는데요. 올뮤직닷컴의 리뷰에서 스콧 야노우란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니 롤린스는 1954년부터 58년 사이에 많은 기억할 만한 세션들을 녹음했지만 이 앨범 색소폰 콜로서스는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앨범일 것입니다. 그는 이 음반에서 자신의 대표곡 세인트 토마스, 그 곡을 처음 선보였고, 이 맥더나이프, 이 앨범 속에선 모리타트인데 코드 진행을 거침없이 파고듭니다. 필청해야 될 음악입니다. 다운비트지, 미국의 그 당시 유명한 재즈 잡지죠. 거기에서 평론가 랄프 제이 글리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사이, 그냥 그 당시 57년 당시죠. 요 사이 뉴욕의 하드 스윙 연주자들의 음악에는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마치 답이라도 하는 듯 이 앨범에서 소니 롤린스는 유머, 온화함, 선율의 섬세한 아름다움, 그리고 장난기 있는 감각을 보여줍니다. LP 뒷면에 있는 라이너 노트를 쓴 아이라 기틀러라는 분, 그분이 쓴 글에 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소니 롤린스는 1940년대 후반, 즉 그의 10대 후반부터 모던 재즈 씬의 일부로 활동해왔지만 지난 1년 사이 그는 재즈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꾸준히 빛나는 테너 색소폰 연주자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수록된 5곡은 롤린스가 자신감과 상상력의 정점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평론가들의 평만으로도 이 26살짜리 소니 롤린스라는 청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앨범은 앨범 커버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블루톤의 실루엣에 소니 롤린스가 있는 이 앨범만큼은 한번 재즈에 관심이 있으시면 전곡을 감상하시면서 느껴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항상 이제 재즈라는 음악을 저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듣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만 덧붙이면서 말씀드리자면, 함께한 동료들, 이게 이제 쿼텟 연주죠. 소니 롤린스의 테너 색소폰 말고
피아노, 베이스, 드럼 이 세 명의 동료가 함께 하는데 우선 피아노 타미 플래니건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소니 롤린스와 동갑이에요. 너무나 피아노가 유려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이 모리타트 이 곡에서의 피아노 솔로는 저는 가끔 피아노 솔로만 듣기도 하는 그러한 훌륭한 연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함께하는 드러머 맥스 로치 뭐 전설이죠. 앨범을 녹음할 당시 가장 큰 형님이었고 혼자 30대 중후반에 그러니까 아주 베테랑 드러머인데 이 앨범에서 맥스 로치의 드럼은 뭔가 이렇게 되게 견고하고 깔끔하고 오히려 26살짜리 리더보다는 더 단단한 뭔가를 지켜주고 있는 리더 뒤에 리더 같은 그런 느낌의 연주인데 이 앨범에서 가장 유명한 곡인 이 모리타트보다 훨씬 유명한 세인트 토마스 드럼 연주는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드럼이라는 악기가 리듬 악기가 아니고 드럼이라는 악기가 뭔가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로서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드럼이란 악기가 그걸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연주였다 하는 극찬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베이시스트 덕 와트킨스라는 베이시스트가 이 앨범에서 연주하고 있는데요. 이 앨범 연주할 때 덕 와트킨스는 22살의 신인이었어요. 근데 블루 세븐이란 맨 마지막 트랙인데요. 그걸 들어보시면은 초반부에 이 22살짜리 덕 와트킨스가 연주하는 이 베이스 연주의 그 묵직함 그러한 연주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소개하는 곡 모리타트에서의 베이스 연주를 재즈데스크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리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리타트에서의 덕 와트킨스의 베이스는 아주 훌륭한 음으로 노래하는 듯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낸 앨범의 뭔가 다른 앨범들과의 다른 점은 맥스 로치라는 최고참의 어떤 드럼이란 악기에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고 덕 와트킨스라는 막내 베이스 연주는 노래하는 듯하다 하는 극찬을 받았으니 다른 말 필요 없이 이 앨범은 전 앨범을 한번 들어보심을 추천드리며 이 네 악기의 모든 걸 한번 느껴보시려면은 좌우 나뉘어져 있는 스피커로 굉장히 크게 혹은 헤드폰으로 굉장히 크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